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개청할 예정인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 윤곽이 나왔습니다. 유능한 직원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는데 해외 핵심 인력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귀환용 우주선 손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고립된 러시아 우주인 2명과 미국 우주인 1명을 데려오기 위한 구조선이 발사됐습니다. 보급품 등을 탑재한 구조선은 오는 6일 우주정거장에 도킹한 후 9월쯤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통계가 오는 26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통계는 이튿날인 월요일에 함께 제공되며 공휴일 통계 역시 공휴일 다음 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전염병 대유행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모범 사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핵심 기관들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공개되던 코로나19 통계가 오는 26일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회 발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확진자 관련 통계 제공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통계는 이튿날인 월요일에 함께 제공되며 공휴일 통계 역시 공휴일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일상회복 기조를 고려해서 업무 정상화와 핵심 업무 역량 집중을 위해 통계보고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났으며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종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국지적, 산발적으로 발생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방과 통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10만 명 가운데 200명 정도는 퇴원 한 달 안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한 15세 이상 환자 가운데 30일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0만 명당 19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았고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퇴원 후 30일 안에 자살한 정신질환자는 같은 기간 일반 인구 집단 평균 자살자의 66.8배에 달했습니다. 지구 귀환용 우주선 손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발이 묶인 러시아 우주인 2명과 미국 우주인 1명을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구조선을 발사했다고 AP통신 등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IS에 있는 우주인 3명을 태우고 돌아올 러시아 유인 캡슐 소유스 MS-23을 발사했으며 캡슐은 발사 9분 후 안전하게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스 MS-23에는 우주인들에게 보내는 의료와 과학 장비, 물, 음식물 등 430kg의 보급품이 실렸습니다. MS-23 우주선은 오는 6일 오전 ISS에 도킹한 후 9월에 나사 우주인 프랭크 루비오와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드미트리 페텔린 등 3명을 태우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 이른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유능한 직원 유치를 위해서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핵심은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의 유연성입니다. 청장은 정무직 차관급 공무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핵심 연구 인재는 청장 재량으로 상한 제한 없이 연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 인기제 공무원은 같은 호봉의 일반직보다 최대 1.5배까지 연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민간 전문 인력을 공무원 연봉으로는 영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파격적인 연봉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수 인력 유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핵심 인력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TCR 체제나 아니면 기타 기술 이전에 관한 어떤 그걸 방지하는 그런 그 체제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핵심 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는 등 우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국내 우주산업 육성에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누리호에 큐브 위성을 탑재해 교신에 성공한 조선대학교가 우주기술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성능검증 위성이 실린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된 조선대학교 큐브 위성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출을 마치고 위성의 상태와 배터리 잔량 등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저희 조선대학교에서 개발한 스텝 큐브 위성을 실어서 쏘아 올렸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이 전라남도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이 위성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우주항공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우주기술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우주기술연구소를 보유한 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이어 조선대학교가 세 번째입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우주 인력을 양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우주국방 사업도 추진합니다. 대규모 미래 국방 과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조선대는 이제 그 우주기술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좀 세계적인 대학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주기술 보유대학으로 자리 잡은 조선대학교는 2025년 5월 우주로 쏘아 올릴 큐브 위성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험 발사가 먼저 이뤄집니다. 우주 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그 독자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우주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시장 6,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우주 경제. 정부의 우주 경제 성장 전략에 맞춰 조선대학교 우주기술연구소가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남성용 피임약에 대한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먹는 피임약은 아직까지는 여성용밖에 없는데요. 남성의 성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은 이 발기부전 등의 전신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서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성은 콘돔 사용이나 정관 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정자를 잠깐 기절시키는 남성용 피임 약물을 개발해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보여서 세계 최초의 남성용 경구 피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성용 경구 피임약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네, 이번에 개발된 화합물은 정자 꼬리의 운동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약물에 인간의 정자를 노출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정자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쥐에게 약물을 직접 먹이고서 짝짓기 실험도 했는데요. 일반 생쥐는 짝짓기를 3번 중에 1번꼴로 임신이 됐는데 약을 먹고 3시간 이내 짝짓기를 한 쥐는 50여 건의 짝짓기 가운데서도 단 한 건도 임신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약을 투여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수컷 쥐의 정자 활동 능력은 모두 회복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약물이 남성 호르몬을 건드리는 방식이 아니어서 부작용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쥐에 약물을 6주 동안 투여를 했는데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상용화가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족 소식이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의족은 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보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장치인데요. 네. 이 절단된 부위는 수년이 지나더라도 시시각각 붓거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 맞춤형 의족이라도 종종 헐거워지거나 꽉 끼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의족은 이 내벽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공기를 채우면 의족이 좁아지고 또 비우면 의족에 여유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의족에 부착된 센서가 환부와 의족 사이 공간을 인식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적절한 공기를 채우거나 빼서 의족의 조임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 또 이 착용자가 평지를 걷는지 계단이나 어떤 오르막길을 걷는지도 체크를 해서 의족을 조절해서 걸음걸이, 보행도 돕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의족에도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언제쯤 출시가 될까요? 네, 연구진은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또 내년에는 실제 환자들이 이 의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 이전 전 단계라서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기는 한데요. 연구팀은 기존에 수동으로 의족의 조임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부품과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부품 가격이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인공지능 부품을 기존 의족에 장착을 하는데 복잡한 기술이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완제품도 결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네. 네, 환자들에게는 의족이 의료기기를 넘어서 신체 일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하루빨리 상용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해외 과학자들이 개발한 번개의 방향을 바꾸는 실험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번개나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 꼭대기에 금속의 피뢰침을 설치해서 번개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요. 네. 이 피뢰침의 높이까지만큼만 지상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연구진이 하늘에 레이저를 쏴서 번개의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 해발 2,500m에 레이저를 설치한 다음에 폭풍이 예보될 때마다 1000조분의 1초 간격으로 레이저를 발사했는데요. 총 15번의 시도 가운데 4번에서 번개가 레이저를 따라서 레이저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이 고속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레이저로 인한 낙뢰 보호 반경은 최대 180m였는데요. 연구팀은 레이저 피뢰침 길이를 늘려서 이 보호 반경을 500m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기술은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네, 상용화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먼저 비용 문제가 있는데요. 레이저 피뢰침을 개발하는데 이제까지 한국 돈으로 5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용화 시에 판매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발전소나 로켓 발사대처럼 비싸고 또 중요한 시설물에서 낙뢰 피해를 막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아, 레이저로 번개의 경로를 바꾼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위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구는 지각과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네. 가장 안쪽의 내핵 속에 반지름 650km의 또 다른 핵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호주 국립대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벌어진 지진 약 200건 가운데서 이 지진파가 지구를 통과했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쟀는데요. 네. 이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분석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내핵 안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금속의 구 모양의 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과거에 지구가 형성될 때 내핵의 결정 구조에 큰 영향을 준 대형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위 소식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K스타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받는 핵융합 발전 소식이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요. 이 핵융합 발전은 폭발 위험이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없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데다가 연료까지 풍부해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립니다. 이 핵융합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게 어려워서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를 만들어서 핵융합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K스타는 전자와 이온을 가열해서 플라스마 불꽃을 만들어서 핵융합 조건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네. K스타 기술 완성의 기준은 플라스마를 1억 도에서 300초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2021년에는 우리 K스타가 30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더 늘려야 하는 건데 연구진은 현재 이 K스타의 내벽 소재로는 300초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기존 탄소 내벽을 뜯어서 이 텅스텐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중순에 내벽 교체가 완료되면 연구팀은 올해 안에 플라스마를 1억 도에서 50초 동안 유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소재도 바꿨으니까 이제는 50초를 넘어서 300초까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K스타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다음 단계는 또 뭘까요? 네, 그 다음 단계는 프랑스에 지어지고 있는 국제 인공태양인 이터 연구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K스타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터는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이 이터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2035년쯤인데요. 정부는 이터의 성공에 대비해서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핵융합 실증로 설계를 시작해서 2035년에 이터가 에너지 생산에 성공을 하면 실증로 공사에 착수를 하고 또 2040년 말에는 실증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은 205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태양은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운전할 때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는 건지 오작동이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운전자들도 상당한데요. 고장이나 오류가 없도록 정기 검사에서 이런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검사 장비에 오른 승용차가 자율주행을 시작하더니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모니터 속 도로에 갑자기 화물차가 나타나자 긴급 제동 장치가 저절로 작동합니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 대부분에 적용된 기술인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엔진과 배출가스 등 내연기관 중심의 검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첨단 장착을 한 자동차들이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율주행차 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정기검사 기준과 방법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물론 해외 기업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We particularly have expertise in the area of sensor simulation, and this is an important topic for this project. So we are bringing in this experience we have. 경상북도에서도 2026년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연료 전지 상태를 진단할 시스템도 만드는 등 미래 자동차의 성능 대부분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 지원은 물론 행정 지원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미래 첨단 자동차에 맞는 검사 장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시스템이 개발되고 새로운 검사 기준이 법제화되면 국내외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핵심 기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틱톡은 정보 유출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짧은 길이의 동영상인 숏폼 공유 플랫폼입니다. 특유의 알고리즘으로 사용 중독성이 높아 30억 명이 앱 다운로드를 받는 등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핵심 기관들이 미국에 이어 틱톡 사용 금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mandate, a very strong focus on cyber security, protecting our colleagues.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EU 평의회는 직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 관계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업무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The measure aims to protect the Commission against cybersecurity threats and actions which may be exploited for cyber attacks against the corporate environment of the Commission. EU에 앞서 미국 연방과 주정부 20여 곳은 현재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 또한 틱톡 철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의혹으로 틱톡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제조는 제한하겠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차관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첨단 무기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기술을 적대국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We are now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the driver of military power. Advanced technologies, cutting-edge critical technologies, semiconductors being at the center of those technologies. 그러면서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삼성과 SK도 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첨단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 우리 기업도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삼성과 SK는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1년 유예로는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산업부 차관은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유예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유예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좀 연장해달라. 우리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50조 원 상당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삼성과 SK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이미 내놨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조건에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중국의 공장에 있는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지난 2014년 출시돼 한때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육박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 로톡 측 신고로 재작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변협은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이 징계권을 이용해 로톡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협 측은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만큼 가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고료를 내면 플랫폼 상단에 해당 변호사를 노출해 줄 뿐 사건 수임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중개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통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서 지난해 이틀의 하루꼴로 화재가 발생해 정부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도 4만 7천여 대가 리콜을 받지 않았는데 화재 피해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됐던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개봉동 아파트 1층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 원인은 바로 위니아에서 만든 오래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위니아가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냉장고 412개 모델은 툭하면 불이 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2020년엔 무려 285건, 재작년엔 248건, 지난해에도 193건 발생하며 하루 평균 0.5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는 생산한 지 17년 이상 경과해 내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2021년 5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 점검원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찾아 리콜 조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분량은 4만 7천여 대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또 발령했습니다. 위니아 노후 김치 냉장고 화재 분석 결과 피해자 68.8%가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위니아 노후 김치 냉장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DD12031D고 형명은 DDC205RTB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리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미뤄뒀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이 어렵고 비용까지 올라 예비 부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예식장 몸값이 높아지면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부 A씨.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최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여파로 예식 비용까지 한껏 올랐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서 예쁘다, 인기 많다 하는 홀들은 미리 다 마감이 빨리 돼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점점 늘어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1,3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비 부부들이 몰리면서 예식장의 갑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면 하루만 지나도 상담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거나 예식장에서 정해준 업체에서 결혼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입니다.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몇 년 살면서. 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394건. 계약 해제와 관련한 항목이 78%로 가장 많고 끼워 팔기와 같은 부당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끼워 팔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업체들의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그 약관 조항의 무효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의 예식장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예비 부부들.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고물가 영향에 실질 가계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 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 연료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이 크게 늘며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거꾸로 1.1%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4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분배 격차는 개선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이 6.6% 증가한 반면 상위 20% 가구는 2.9% 증가했습니다. 소득 격차 지표인 5분위 배율은 0.18배 포인트 줄었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은 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과 상위 20% 가구 손실보상금 소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소득은 좀 줄어들었고 1분위의 시장 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좀 낮아지고 지표가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에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포함된 운송기구 연료비는 9.1%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나 올라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고물가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에서 은행의 돈잔치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뿐 아니라 증권사까지 금융권 전체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권 돈잔치 논란은 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기업이 대출로 허덕이는데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TF를 만들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에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똥은 보험사와 카드사로도 튀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금융당국은 성과 보수 체계가 적정한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를 포함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발적 상생 방안이나 사회적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자와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4년간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1조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용융자 이자율은 나날이 올라 1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유관기관과 TF를 만들어 이자 수수료율 지급과 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신용융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를 때는 따라서 빨리 올랐는데 막상 금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떨어지는 국면에는 조정이 안 되고 고민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이 현실이라서.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업계 눈치 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우 비싸서 사 먹기 힘들죠. 반대로 한우 농가는 마블링이 잘 안 됐거나 비선호 부위가 잘 안 팔리는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지방 비선호 부위의 맛을 좋게 하는 숙성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고소한 향을 풍기며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소고기. 질기지 않고 맛도 좋아 역시 한우고기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어떤 그 고기 나름의 어떤 그런 향도 아주 독특하게 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고기는 지방이 고르게 분포한 1등급 이상의 등심이나 안심. 하지만 이곳의 소고기는 지방이 적어 등급이 낮은 등심 안심이나 값이 훨씬 저렴한 부위입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좋은 건 바로 숙성 덕분입니다. 소고기를 냉장 상태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효소에 의해 고기의 근섬유가 분해돼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좋아집니다. 선호가 이게 갈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우의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성 방법은 건식과 습식 두 가지로 우선 건식은 포장을 벗긴 뒤 효소를 뿌려 냉장 보관하는 겁니다. 습식은 진공 포장한 뒤 냉장 보관하면 되는데 등급이 낮고 지방이 적을수록 보관 기간이 깁니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질기고 또 선호도가 낮은 그런 저지방 부위를 좀 더 연하고 풍미가 좋은 구이용 또는 스테이크용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고기 맛을 좋게 하는 숙성 기술을 통해 한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절반에 가까운 저지방 비선호 부위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한우 고기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손꼽히는 화가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고 떠난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선명하면서도 어두운 명암의 색채로 강렬함을 추구한 빈센트 반 고흐는 불멸의 천재 화가로 평가되지만 살아생전엔 단 한 점의 작품만이 팔려 극심한 가난과 정신질환에 시달렸죠.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를 돌아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흐하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고흐에 대해서 먼저 듣기 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죠. 이 고흐가 평소에 좋아하는 밤하늘을 소재로 그린 명작인데요. 네. 이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은 달과 별을 거칠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고흐는 자신의 동생인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오늘 아침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을 통해 아주 큰 샛별뿐인 시골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이 창문은 고흐가 지내던 생레미의 정신병원이자 요양원의 창문을 말합니다. 네, 고흐는 절친했던 친구이자 화가였던 고갱과 다투고 나서 자신의 귀를 자른 뒤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병실에서 바라본 밤의 풍경이 고흐의 눈에는 유독 다채롭고 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 속에 굉장히 힘있게 일렁이는 파도처럼 그려진 하늘과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달빛과 별빛이 눈에 들어오고요.
특히 좌측에 크게 그려진 검은 산처럼 보이는 저 형태는 사실 산이 아니라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입니다. 네, 거칠게 타오르듯 그려진 이 사이프러스와 함께 작품 하단에는 생레미의 마을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심에 네덜란드 분위기가 물씬 나는 교회 첨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속 마을은 실제 생긴 것과 똑같이 그려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흐의 상상이 결합되어 그려졌는데요. 이 병원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고흐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던 아르를 그리워할 때 그려진 작품입니다. 네, 저는 저게 나무가 아니라 사실 성인 줄 알았는데요. 나무였군요. 네.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고흐가 유독 좋아해서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프랑스 남쪽의 프로방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고흐는 평소에 사이프러스를 좋아해서 이 나무를 소재로 고흐의 또 다른 명작인 해바라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이프러스는 전통적으로 죽음과 슬픔 또 애도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방금 함께 본 별이 빛나는 밤 외에 다른 작품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90년에 그려진 사이프러스 나무와 별이 있는 길이라는 작품과 1889년에 그려진 사이프러스들, 또 두 여인과 사이프러스 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용솟음 치듯 강렬하고 인상적이게 그려졌다는 점이 있어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유명한 작품과 또 사이프러스 나무에 얽혀 있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과연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는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이면서 또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고흐는 한때 성직자를 꿈꾸기도 했는데요. 네, 1869년에 한 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접하고 또 워낙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술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그 밀레처럼 노동층을 주로 작품에 담는 작가가 되기로 합니다. 네, 초기에는 감자를 먹는 사람들 같은 작품처럼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거나 휴식을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는데요. 네. 이후에 파리에서 인상파를 마주하게 되면서 작품의 주요 소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에 고흐는 작업에 대한 그 고민도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했지만 고흐의 작가로서의 인생을 지지하는 테오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정진하게 됩니다. 네, 파리에서 약 200여 점의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인상파 작가들과 교류하다가 프랑스의 아르이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아르에서 한층 더 작업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게 됩니다. 특히 아르에서 함께 지내면서 교류할 다른 작가들을 찾던 고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갱을 부르게 되는데요.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그는 크게 다투게 되고 이 여파로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잦은 기행으로 생레미의 정신병원에서 지내지만 작업은 계속하게 되고요. 이때 별이 빛나는 밤 등의 명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1890년에 파리 근교의 한 지역에서 머물다가 들판에서 스스로 총을 겨누게 되는데요. 이 총상에 대해서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대해서 추측이 많습니다만 그 후로부터 이틀 후 아끼던 동생 테오의 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 고갱과 절친한 사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다퉜길래 귀까지 자르게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고흐가 각별하게 생각했던 고갱과 성격과 화풍 차이가 좀 컸는데요. 이 화가 난 고흐가 고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는데 고갱은 결국 작업실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둘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고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했다면 고갱은 좀 더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쪽이었습니다. 네, 일례로 자주 가던 카페 주인의 초상화를 고흐와 고갱이 각자 그리게 되는데 이때 너무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이처럼 둘은 많이 달랐습니다. 네, 다툼이 계속되다가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요. 이후에 이 귀를 자신이 종종 만나던 매춘부에게 가져가서 보여줬는데 이 여성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른 것도 기행인데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까지 하고 참 기행이 많았던 작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 귀가 잘린 자신의 모습을 또 다른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 뒤인 1889년 1월에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요. 고흐가 살면서 총 36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중에 단 2점만이 귀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네,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과 또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옷차림은 똑같지만 배경이 다르고 한 작품은 파이프를 물고 있죠. 네. 이 작품 속에서는 오른쪽 귀에 붕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왼쪽 귀를 자른 것으로 거울에 비친 듯이 좌우가 바뀌어서 그려진 겁니다. 네, 두 작품의 얼굴 생김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표정은 둘 다 밝아 보이지 않죠. 네. 또 무력한 표정에서 고우의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는데요. 사는 동안 우울증과 조울증, 또 강박증 같은 정신질환들을 앓았고 납 중독까지 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납성분이 들어있는 안료를 먹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귀를 자르던 날에 고우가 굉장히 만취해서 당시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이 붕대를 감은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는 건 기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힘든 시간에도 꾸준히 자화상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살아생전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고우는 사는 내내 누구보다도 예술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고우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게 동생 태호라고 들었는데요. 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을까요? 네, 아마 예술계에서 이 정도로 우애 깊은 형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살아생전에 제대로 작품을 팔아보지 못했던 고우에게 평생 동안 이 동생 태호는 큰 버팀목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꾸준히 형에게 보내고 애정 어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누구보다도 잠재력 있는 이 고우의 그야말로 멘탈 관리를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우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 수가 많아졌는데요. 이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던가 또는 고우의 치료비,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물론 고우 또한 이런 동생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아직도 고우 인생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이 둘의 끈끈한 우애 또한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역설적으로 사후에 천재로 인정받는 작가 고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고우의 작품을 보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해온 시료에서 유기물 2만 종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은 류구 시료에 유기물 2만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아미노산은 20종, 5종은 단백질 재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히로시마대 연구팀은 류구 시료에서 분자 구조가 복잡한 검은색 유기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는데 이는 소행성이 지구와 같은 천체에 생명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식 공룡을 통칭하는 수강류 공룡의 덩치가 성장률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과 뉴욕 아델피 대학 등 국제연구팀은 80여 종의 수강류뼈에서 약 500개의 피질 성장 자국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과 몸집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성장률이 빠른 티라노사우루스는 청년기의 몸집이 4배로 불어나며 급성장하지만 이보다 몸집이 더 큰 스피노사우루스는 훨씬 더 느린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동물의 성장률이 느려도 큰 덩치에 도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능성 DNA와 무기 결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DNA 하이드로겔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노영훈 교수, 키스트 최기영 박사 공동 연구진은 DNA와 무기 결정을 결합한 하이드로겔에 암세포 표면에 달라붙는 기능성 DNA인 앞타머와 암세포 내 특정 pH 환경에서 약물을 방출하는 아이모티프 서열을 도입한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약물 전달체에 항암제 독소루비신을 탑재해 실험주에게 투여한 결과 독소루비신 단독 투여 때보다 항암 효과가 2배 이상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 2020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발견된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부실 용접과 관련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172회 회의에서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법 26조를 위반했으며 자체 조사 이후에도 여러 관통관에서 용접 오류가 발생해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 12억 원의 50%를 가중한 1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시공 과정에서 부실 용접 사례를 확인했다고 자진 신고한 뒤 원안위의 전수조사 지시에 추가 오류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부실 용접 부분이 더 있고 용접 방법도 잘못된 데다 무자격자가 용접했다는 옴부즈맨 제보에 따라 원안위가 재점검에 나선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입은 크게 안 올랐는데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처럼 고물가의 실질 가계소득도 2분기 연속 감소했는데요. 이런 불경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은 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